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하고 있는 그 물뚝말리라고 있습니다. 물뚝심송님의 이제 저서인 그 어쩌다 한국을 그걸 이제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평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좀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일부가 이제 2020년 3월 31일에 올라갔고요. 지금이 2부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다한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미뤄왔었는데 이젠 조금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2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뭐 수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저희 이제 스미다스의 정분실 가는 걸 봐서는 뭐 큰 수익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유튜브에 올릴 때는 저희가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걸로 올려놓고요. 팟빵도 비슷하게, 팟빵 어차피 지금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8강 미래에서 미래 부문의 도입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래 부문의 도입부, 미래를 생각하다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이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물뚱님 목소리로 해드렸으면 정말 좋겠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목소리가 사실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승용 배우라고 있죠. 유승용 씨하고 되게 비슷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소리 흉내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뚱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8살? 8살은 아니군요. 6살? 6살 정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뭐 몇 번 이제 문자로, 글자로, 그러니까 트위터 상에서 이제 글자로 몇 번 대화를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직접 뵌 적은 없고요. 다음 물뚱님의 방송을 거의 대부분 다 들었고 방송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일단 스승으로 모신 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라도 뭐 출판사라든지 저는 그냥 읽어드리고 같이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걸 읽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물뚱님을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편해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출판사, 이 책의 출판사, 로고폴리스 출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또는 물뚱님의 이제 유가족 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실 경우에 제가 뭐 이 관련 파일 같은 것들은 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미래 부분의 도입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부분을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엘리시움에서 묘사하는 미래는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줄거리를 간략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2054년 지구는 범죄와 빈곤이 넘치는
황폐한 행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위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자본가와 부자들은 지구 궤도상에 거대한 위성을 띄우고 지상과 거의 비슷하지만 황폐해진 지구와는 견줄 수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가요. 아무런 다툼도 없이 평화롭기만 한 그곳에는 모든 병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만능 치료기까지 있어요. 오염된 지구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99%의 사람들은 엘리시움에서 살고 있는 1%의 사람들에게 노동력만 제공하다 죽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한다면 이런 미래는 낙관적일까요? 비관적일까요? 엘리시움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낙관적인 미래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건 말건 자기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죽지도 않아요. 암에 걸려도 치료기에 들어가서 스캔 한 번만 하면 다 나아요. 하지만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아주 비관적인 삶이죠. SF에서 흔히 묘사되는 디스토피아의 전형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엘리시움에서 그리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요? 나쁜 사회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사회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사회인데 말이죠. 마이클 샌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해진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이 문제의 길잡이로 삼아 봅시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제가 보기엔 사기성이 짙은 책입니다. 자기 얘기가 없잖아요. 그 책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앞부분에나 독창적인 사례가 나오지 뒤에 가면 다 칸트 얘기예요. 그 책을 그렇게 많이 팔다니 부럽고 얄미워라. 롤스의 정의론에는 재미있는 개념이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는 원초적인 상태라는 개념도 있는데 제가 뽑은 것은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저는 아주 재밌어요. 어떤 사회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때 어떤 막을 쳐놓고 그 뒤에서 사회를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찰자가 자신이 그 사회에서 살 의향이 있느냐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는 개념이죠. 관찰자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여러 종류의 사회를 봐요. 어떤 사회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노예가 있는 사회, 어떤 사회는 그나마 민주주의가 시작되어 공화정을 막 시작하는 사회. 이 많은 사회 중에서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사람이 고르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겠죠. 단 관찰자는 자기가 선택한 사회에서 어떤 계층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왕국을 골랐을 경우가 자기가 왕이 될지 노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고를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왕국에서 행복한 사람은 왕과 귀족인데 그 비율이 너무 낮고 노예의 비율이 무지 높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노예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을 테니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란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선택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신을 최하 계층이라고 상정하고 그런 사회를 고를 것이다. 이런 논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면 인류가 만든 사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회는 공화정 사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시움이라는 거대한 위성이 있는 사회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시움에 그려진 미래는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받은 1%에 들어서 엘리시움에 살게 된다 해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기득권층은 생각이 너무 짧아요. 왜냐?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류가 사회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향이 극단적으로 가면 엘리시움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자신이 지금 기득권 세력이고 돈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회가 조금 더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도 자신은 계속 기득권 계층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헛된 기대죠. 세상은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물뚱님이 사셨던 세상보다 약간 바뀌었죠. 진보가 저렇게 부패하고 욕먹을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암튼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도하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현명한 발언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서라도 이 사회의 하층 계급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똑똑한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사회의 영속성을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최하층민들의 삶이 어느 선 아래로 떨어지면 사회는 반드시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LA 흑인 폭동을 경험했습니다. 또 지금 미국에서는 히스패닉계 하층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한 성질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차하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서 사회 하층 계급의 생활 수준을 올려줘야 한다는 아주 쉬운 논리에 입각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아주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부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거죠. 그 사람은 단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회가 비관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낙관적인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일까요? 엘리시움의 반대는 뭘까요? 과거 SF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류가 고도로 성장한 사회를 유토피아로 그렸어요. 인류가 우주선 타고 은하계로 진출해서 은하계 전체를 점령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치관이 바뀌면서 미래의 유토피아 사회를 매우 검소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동등하게 높아지고 물질 문명보다 정신 문명이 발전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순환 가능한 에너지를 쓰는 그런 사회로요. 물론 천문학적 변동이 일어나면 지구 자체가 파괴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 사회로 꾸준히 누구의 불만도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유토피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요? 새누리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디스토피아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말이죠. 물뚱님께서 이 책을 쓰실 시점인 언제입니까 이게?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2015년에 나왔거든요. 2015년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엉망이 되겠구나. 민주당이 잡아야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죠. 물뚱님도 하늘에서 씁쓸하게 담배 한 대 피우고 계실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지속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녹색당이 집권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기본소득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녹색당이 정권을 잡는 것 자체가 SF죠. 허허허허 라고 웃으십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공유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중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노동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상태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연속 강의의 첫 시간에 노동과 기술 문제를 얘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동과 기술의 변화 양상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 시간에 얘기한 러다이트 운동 기억하시죠? 산업혁명 시기 기술 발전으로 노동 환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졌고, 이 운동이 발전하면서 노동 3권을 탄생시켰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항상 좋은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이야기했어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 가운데 그나마 가장 선진적인 삼인주의가 지금 붕괴할 위기에 빠져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이런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미국 또는 유럽의 상황을 보면 이미 위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붕괴 단계로 넘어선 것 같아요. 삼인주의가 붕괴에 직면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불경기는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벌써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 분야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회 전체로 퍼지려면 옛날에는 10년, 2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몇 년 만에 퍼집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졌거든요. 그 사이에 바뀐 내용을 추가해 놓고 미래를 생각해야겠죠. 그동안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는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몇몇 분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관점은 조금 다를 겁니다.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읽고 공부 좀 하다 보니까 공유경제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이전에 공유경제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매우 끔찍한 양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만인에 대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재화와 상품을 기업이 생산했습니다. 주로 몇 안 되는 기업이 생산하고 여러 명이 소비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공유경제상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도 N명이 되고 그것을 소비하는 주체도 N명이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수많은 생산자에서 수많은 물건이 나오고 그것을 골라서 소비하는 사람도 그만큼 종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계 같으면 한 말아봤자 100종류. 근데 지금은 5천, 6천 넘는 종류의 시계들이 있습니다. 손목시계 같은 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노동 환경 변화에 맞서 노동자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싸운 방식은 모두 2차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다 2차 산업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자가 공장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있을 때 발생한 노동 문제는 생산 자본을 소유한 사측과 노측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노동 환경에서 그렇게 사측이라고 부를 만한 통일된 자본이 없어지고 그냥 모든 사람,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명 중에서 2천에서 3천만 명이 모두 공급자가 된다면 기존의 노동운동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에 모든 생산수단이 다 개인화되고 각자의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다 파는 식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규모의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0개를 찍는 것보다 100만 개 찍는 게 생산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어요. 이 같은 규모의 이점이 당분간은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한 분야 한 분야씩 버스나 택시 회사처럼 특히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는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생산성 향상으로 재래식 생산 라인에 필요한 일자리는 이미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글 전체 인원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죠. LG에서 밥솥 만드는 회사가 구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런 회사들이 당분간은 유지되겠지만 몹시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공유 경제가 활성화할수록 이런 일자리의 감소 추세가 가속화할 거라는 거죠. 만인에 대한 경쟁이 활발해지고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공유경제라는 개념도 아직 생소한데 그것이 일상화됐을 때의 상황은 무엇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다 보니 뜻밖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리운전이 그것입니다. 대리운전은 아주 전형적인 공유경제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이 1980년대 말부터 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일상화되면서 대리운전이라는 업종이 생겨났어요. 처음엔 대리운전도 2차 내지 3차 산업의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대리기사들을 고용한 회사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면 그 회사에서 기사를 보내주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런 형태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명목만 남아있어요. 대리기사들은 몇천 명씩 고용하던 대규모 회사들은 갈수록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또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다룬 적도 있고 딴지일보에도 대리운전 기사 다큐멘터리의 인터뷰 기사 시리즈를 쓴 적이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대리기사를 고용하는 회사는 다 없어졌고 흔히 말하는 풀사,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회사를 줄여서 풀사라고 하죠. 풀사만 남아있어요. 이 프로그램 회사는 쉽게 말해서 대리기사들이 사용하는 앱을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앱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사람들이 1588, 1588처럼 유명한 번호를 보유한 대리운전 업체에 콜을 하면 그 콜을 일종의 경매처럼 앱에 띄웁니다. 콜이 뜨면 대리기사가 자기가 소속된 회사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콜을 선점해요. 이미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대리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리기사와 회사의 관계가 희미하다고 하니까 그 비용이 거의 다 기사한테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리운전을 해서 얻는 수입 중 50% 가까이가 비용으로 빠집니다. 기사가 콜을 받아서 손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거래가 시작되죠. 그런데 1대1로 손님을 데려다 주고 2만원을 받으면 기사의 몫은 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만원은 어디로 가느냐? 가장 큰 몫은 회사가 아니라 프로그램 회사로 갑니다. 프로그램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 중 일부가 콜을 받아준 회사의 수수료로 나갑니다. 결국 대리기사는 수익의 반밖에 못 챙깁니다. 그러면 그 업계에서 살아남은 최고 강자는 누구일까요? 프로그램 회사입니다. 프로그램 회사는 집중 효과가 있죠. 많은 기사가 쓰는 앱일수록 손님들이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콜을 띄웠을 때 가장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소 프로그램 업체들은 다 죽어버리고 지금처럼 특정 회사의 독점 체제로 들어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독점이 아닙니다. 대리기사와 무슨 계약을 맺은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자기네 프로그램을 공개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쓰게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콜을 받으려면 얼마를 입금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정도 거래밖에 없는데 전국의 대리기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거의 30에서 40%가 꼬박꼬박 그 프로그램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시대가 좀 바뀌어서 카카오 대리가 또 이 부분을 또 많이 장악을 하고 있죠. 뭐 그것도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프로그램 회사가 이제 대리기사까지 직접 고용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관리를 하는, 뭐 직접 고용은 아니고 이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그 회사들은 대리기사에게 뭘 해주고 어떤 비용을 들이고 있을까요? 광고도 안 합니다. 광고는 오히려 1588, 1588 같은 번호 광고를 하죠. 프로그램 회사 광고는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 회사 프로그램을 거의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 간 거래인 공유 경제 시스템이 극도로 활성화하면 결국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상당 부분의 이익을 가져갈 겁니다. 이익이 옆으로 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대리기사 시스템을 분석해 보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대략 보이는 거예요.